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입추라는데 또 이 눈치 안 보고 하이킥이 아시아경제TV에서 시작한 지 꼭 60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여기 대본에 써져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60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지나갔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정되고 또 좋은 정보 주시는 게 다 우리 이영진 앵커의 아주 활발한 이 그렇게 시작하시면 이제 이게 프로그램 채널이 돌아간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진행도 해보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니 빨리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자, 종편에 떠오르는 샛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떠오르는 샛별이요? 좀 요즘 젊으신 네. 분들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30대는 안 어울리는 그런. 애드립이 참 분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힘들다. 2번만 하자. 출연도 싫다. 자,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요. 여기 오는 것도 힘들고 요즘 그 또 청와대 대통령께서 다시 저 휴가가 또 오셔가지고 네. 자꾸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아주 아니 대통령 순방도 안 따라가시는 청와대 출입기자가 뭐 자꾸 힘들다고 아유, 그러시는 그래도 거예요? 뭐 한 말씀 하시는 게 뭐 국민적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네. 예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기자 박혁진 기자 오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저널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요즘 큰 기사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시사저널? 뭐 기자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요. 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불황 가운데서도. 부럽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네. 야. 그 요새 엄청 바빴죠? 요즘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사 보도라는 게 어떤 사건들을 축적해서 이렇게 쭉 몇 년간 보도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지난 보수 정권에 있었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이 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최근에 제가 좀 취재하고 있는 게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한 사건들 네, 그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요즘은 하여튼 이제 국정원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원세훈 원장도 있지만 네. 우리 중앙지검장. 네. 아, 그렇죠. 윤석열 윤석열 네. 지검장께서 당시에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이었었죠. 그렇죠. 예. 그거를 잘못 손을 댔다가 네.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검사여서 그 우리 다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검찰에서 이제 고검을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간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 2년 가셨다가 그리고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 2년 정도 갔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이었다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정권하고 부딪히면서 좌천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는 그 지검의 지검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제 지금 사실상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위축이 돼 있어요? 예. 그 이제 국내 파트가 네. 지금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뭐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들이 아주 조심스럽죠. 언론을 담당하는 파트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뭐 예. 전혀 언론은 그 정말 국내 정보를 전혀 안 하나요? 국정원에서? 뭐 안 하지는 않고요.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대변인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각 언론사들을 출입하는 그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최 부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만나서 언론사 동향 같은 것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국정 입장을 뭐 해명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는 그 직원들이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부활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댓글 얘기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MB 정부가 극렬 반발하더라고요. 이거 뭐 정치적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적 보복하면 MB 정부 시절의 정치적 보복이 제가 떠오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이제 뭐 탐사보도 이런 거를 좀 계속 했었는데 그때 사실 2008년 9년에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뭐 국세청 그다음에 그 검찰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정권 최고위층에 좀 잘 보이려는 그 첩보들을 생산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뒤지다가 그때 아마 국세청 조사, 서울청 국세청 조사 4국에서 했던 그 태강실업 관련된 세무조사가 이제 단초가 돼서 그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정치 보복으로 이제 비춰지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 돼버렸죠.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주변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재취업을 해서 뭐 기업에 들어가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재취업을 한 지 1년, 2년이 지난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게 MB 정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이건 뭐 극렬 반발하는 거, 본인들이 한 행동은 전혀 기억을 못 하나 봅니다. 당시에는 뭐 이제 좌파 진보 정권이 잡고 있던 거를 뭐 네, 진짜 최양호. 물갈이하고 다시 그런 보수의 그런 어떤 기틀을 만든다는 미명 아래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댓글 사건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었는가가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점점 더 SNS 위력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어떤 진짜로 이제 기본권이 돼가는 이런 인터넷상의 국민 권리가 어떤 식으로 국정원에서 사실 봤을까, 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을까. 지금 상으로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만은 그렇게 점점 더 컸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바뀌어갔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이제 정치보복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 박혁진입니다. 제가 이제 2008년에 썼던 아주 뭐 소소한 단독 기사라고 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복날 되면 항상 언론에 그 카메라 그를 받는 그 삼계탕집 있잖아요, 효자동에. 네. 그 삼계탕집이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 사장의 자제분하고 제가 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사실 이제 식당이라고 이제 큰 규모가 아닌데, 물론 이제 뭐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되지만, 이게 서울청 4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싹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그런 규모의 그 세무조사는 사실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데, 이거를 청에서 나와가지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는 이제 뭐 추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겠지만, 그 국정원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건이 이명박 그 정부 때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는데, 그 대선 100일 전, 2012년 대선 100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는 당시 그 후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청와대에서 1시간가량 독대를 했어요. 그 독대 때 사실 그 독대를 전후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댓글 부대 이제 운영된 시점도 아마 그 시점일 거예요. 그리고 그 현직 그 아마 청와대에 계시던 분이 사실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셨잖아요. 이제 박근혜 그렇죠. 캠프로 넘어가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역할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그 NLL 대화록 국정원이 아니라 이제 NLL 대화록 같은 경우에 네. 유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돼 그렇죠. 있어서 나오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공개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MB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약발을 받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가 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삼계탕집은 그 전직 대통령이 거기서 뭐 잡수신 거 좋아하고 또 네. 그룹의 총수들하고 또 식사도 그렇죠. 하신 예. 그런 이유로 거기를 세무조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정기 세무조사는 그냥 이제 정기 세무조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세무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 세무조사였었죠. 그게 4국에서 아마 나왔을 네. 걸로 기억합니다. 그 보수 정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 MB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뭐 밑에 분들이 뭐 네? 알아서 최영철 그렇게 처리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위에 사람이 그런 것까지 뭐 상해탕집까지 쳐들어가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테고,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우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태광실업이라는 회사가 사실 정말 부산의 조그만 신발 공장입니다. 신발 공장인데. 그래요? 예, 노무현 정권 때 약간 기업 규모를 키웠죠. 근데 그분이 베트남에 가서 나이키 브랜드를 자기 회사에서 OEM 생산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실 뭐 국위에 선양한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던 이유로 그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엔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자살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참 이 정치 보복의 끈을 끊지 않으면 이 사슬을 끊지 않으면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도 없는 것이죠. 이게 자꾸 전 정권을 오늘 한국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국정원은 앞으로 나가는 국정원을 만들어야지 왜 자꾸 뒤를 캐는 국정원을 만드냐. 대공수사권 부활해서 빨리 대북정보 캐야지 왜 자꾸 뒤에 적폐청산만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도 예전에는 자꾸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 뒤돌아보는 정치. 그 끊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 정치도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예, 사정기관들에 박주순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200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가던 당시에 그 사정기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임채진 총장이었고 국세청장이 아마 한상률 국세청장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 정권 말에 임명이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너무 그만두기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좀 연임을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이 정권에서도 이제 임기를 좀, 생명연장의 하려고 꿈을 꾼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제 그런 그 MB 정권에 유리한 레포트들을 계속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정기관들의 어떤 그 속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특히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놓지 않고 싶어하는 내가 그냥 그 정권 그 교체될 때 그냥 땜빵용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이왕 말씀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문제 예.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 국정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우선적인 게 대북,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파트, 그리고 아니면 이제 산업 스파이 유출 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그 정해져 있는데 이런 그 인력들을 자꾸 이제 국내 정치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해왔던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국정원의 어떤 적폐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좀 청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정치와는 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무관하다. 예, 예. 뭐 꽤 인정하십니까? 최하고 아니 이제 보수 인사이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원세훈 사건 지금 꽤 오래됐고요. 네. 지금 뭐 대법원 파기 환송심이 이제 30일 날 이제 선고가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무죄 나왔다 유죄 나왔다 지금 돌아가는데 시작은 당시에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이 섰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 그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진 과정에서 뭐 최근에 또 추가 증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걸를 계기로 해서 이제 끊는 계기가 되는 점에서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현 정권에서 어떠한 색깔을 입히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예, 박혁준 기자. 그 국정원 댓글 수사라는 게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수사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이제 요즘은 영장, 그러니까 IP 추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장이 필요한데 이거를 아마 제가 정확한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100개인가 200개인가를 쳤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율이 100%가 되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을 갖다 놨더라도 이걸 수사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때 뭐 그 최동욱 그 원장의 혼외자 의혹도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국회까지 나가서 이제 뭐 약간 자기 억울함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원세훈 원장이 뭐 일부 이제 무죄가 나오고 이렇게 혐의가 이렇게 좀 벗겨지는 거는 사실 그때 제대로 공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범죄한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보면 저는 뭐 그게 재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윤석열 지검장의 이 의지 이것도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결론이 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하자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재수사로 가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의지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 없이 진짜로 국정원을 다시 개혁한다든가 이러한 자세로 가신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국가다운 뭐 나라다운 나라 적폐가 그나 일부분이라도 청산되는 나라 옆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그 결심 공판 자리에서 최우진수를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최현철 부장. 억울해서 그렇겠죠. 일단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고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묻고 싶다고 말하면서 네? 재판장한테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돈을 뜯겼는데 뇌물 공여의 주범으로 찍혀서 법정에 서서 지금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는 데에서 그 선대 회장님을 그 운운하면서 울먹였더라고요. 선대 회장이 누구였죠?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 예, 뭐 그래서 선대 회장이 뭐 1937년에 삼성을 세워서 지금까지 뭐 엄청난 세월 동안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섰는데 자기는 이렇게 법정에 서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속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최종의 마지막 구형이 12년인데 사실 이게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자기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줘요. 근데 이 법정형을 다 살펴보면요. 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 이건 무조건 10년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외화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외화를 밖으로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물어요. 그래서 사실 12년이 적은 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은 듯한 것은 상당한 읍소작전이고 억울함을 굉장히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사실 일종의 쇼라는 얘기시군요. 뭐 자기의 심정을 뭐 알려서 네. 다른 이들로 하여금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걱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변호사가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건 법정형은 무조건 이거 이상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이 법정 오늘 섰을 텐데 하여튼 뭐 12년을 받았으니까 뭐 참담하겠죠. 자신으로서는.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뭐 마지막 1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뭐 변호인단은 결국 무죄라고 오늘 굉장히 주장을 했지만 앞으로 판사가 최종 심리 결과를 어떻게 내릴지 참 관심입니다. 하여튼 이제 동시에 최영검은? 진행돼야 될 게 8월 말까지 끝내야 될 게 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인데 이건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이단 말이죠. 그러면 공범 사이로 봤을 때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기록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재용뿐만 아니라 추후에 벌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도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세계 재판 그리고 오늘 뭐 중계 방송까지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은 예측과 추측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올가미를 씌워서 그대로 거기에 프레임에 맞춘 거다. 아니다. 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넓은 의미의 합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승계에 대한 어떤 기대, 혜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뇌물 공여를 했다. 이것이 굉장히 부닥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법조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진짜 치명적인 한 방은 없다는 거죠. 이 증거로서. 그러면 무리한 구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구형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뇌물 공여와 그 부분에서 지금 이 12년에 나온 것은 5가지 범죄가 지금 모아져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도 발 때는 최초에는 징역 7년에 3,500억이 됐는데 나중에 게다 집행유예 1,500억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사실관계에 붙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이거다 이러한 증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박혁준 특검하고 삼성에서 내놓은 그 서로 입장 전문 같은 거를 전문을 좀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독대를 한 사실이나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들은 양쪽이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독대에서 어떤 대화를 오갔는지가 정황적으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게 독대였기 때문에 한 방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들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결국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제 저는 약간 언론 플레이라고 좀 보고. 누구의 언론 플레이? 삼성 측의 저는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모래성 위에 쌓아놓은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자꾸 이미 생각납니다. 법조계에서는 약간 이재용 전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죠. 무죄가 예상이 된다는 말들이 파다한데.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 얘기가 파다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하고 그 파면 때도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가 파다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제 9대 0으로 이제 8대 0이었죠. 네. 탄핵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언론 플레이가 좀 있다고 보고 여론몰이라고 예, 있다, 삼성 측에서.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증언해줄 한 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만난 사실들과 지원한 사실들, 그러니까는 사건의 그 골격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사건의 보고 골격 있습니다.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뇌물 사건은 예, 일반적으로 최일철 부장. 그 정황과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사례가 많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돈이 물론 뇌물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 현금이 정확하게 통장에 찍혀 있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황과 진술로 이 현금이 건너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면 검찰은 기소를 하고 판사도 재판부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해 왔죠. 근데 이 부분은 워낙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현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과연 재판부가 진술과 정황만으로 이 뇌물 사건의 유죄로 판결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그 뇌물 사건은 정황 그리고 줬다는 사람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이 줬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정황들이 종합이 돼서 아 그럼 줬겠구나 그리고 그 돈을 준 대가로 그렇죠. 무언가를 부탁했겠구나 네. 이런 정황을 판사가 충분히 파악했으면 그것을 유죄로 인정해 왔는데 관례상.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 결정적인 사실 증거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그 박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독대였기 때문에 내가 부탁했다 아니다를 지금 두 분 다 부인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는 부탁받은 적 없다. 네. 그다음에 이재용 전 부회장도 나는 부탁한 적 없다. 그런데 돈은 갔다. 하지만 대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두 명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가 사실 관건인데요. 그 공소장을 사실 최근에 특검이 변경을 했죠. 3차 독대 때 장시호의 영재센터 그 부탁 서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사실 특검은 줬다고 판단했는데 그 장시호의 서류 출력 그 일시 그리고 장시호가 그것을 그 최순실에게 줬고 최순실이 그것을 다시 이영선 행정관에게 교부한 날 그 일시를 비교해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재용 전 부회장은 청와대 안가를 떠나가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 공소장을 변경했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 많이 적어진 편이죠. 처음에 수사를 개시했을 때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뇌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과연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의 상속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판사가 특검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사실 이것은 안종범의 수첩에 이것이 몇 가지 적혀 있고 그 메모로 그리고 지금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몇 가지 문건들. 그렇죠. 그것이 사실 정황인데 그 정황을 실증적으로 혐의를 확증하는 증거로 판사가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증거재판주의로 간다면 이것은 사실 증거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네, 최영호 고문. 재판 판례 좀 뭐 대다수 국민들이 좀 실망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조윤선 케이스 거기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파의 대통령이 우파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우파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 그거를 그대로 놓으면 자기 직무에서 어떠한 그런 뭐 평행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당위성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특검이 얘기한 거는 대통령의 직무상의 도움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를 문화융성, 그다음에 올림픽 잘하는 거 이런 거로 넘어가면 조윤선 케이스나 이거나 똑같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판결을 바로 직전에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였나요?
일부 그 저기 블랙리스트 무죄- 작성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무죄가 나왔죠. 났죠. 일부 무죄였던 예, 거죠. 일부 무죄죠. 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무죄가 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저 재판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이 건도 사실 뭐 뇌물죄가 지금 전체 사건의 핵심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해석을 또 재판부가 뭐 1심입니다만은 또 진짜로 아주 법의 잣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뭐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요건은 이것이 될 것 예, 같아요. 최영철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배우자로 치부할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정말 가까운 경제적 공동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남남으로 볼 것인가. 근데 정유라가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죠. 엄마가 이 말은 삼성이 준 말을 지시하면서 네 것처럼 타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삼성이 정유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거든요. 말을 수십억 원대의 회사 말을. 돈으로? 그러니까 왜 삼성이 정유라에게 아무 연관도 없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내 것처럼 타라고 말을 교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재판부는 의문을 가지겠죠. 그러면 국가대표 승마 선수들한테 모두 동일하게 교부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교부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유라가 내 것처럼 탈 수 있게 개인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그 개인적으로 교부할 만한 그 연결고리에는 뭐가 있었냐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삼성이 개인적으로 정유라에게 그 말을 교부한 사실에는 결국엔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연결고리가 그만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삼성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고 그 특검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재판부가 동의해 준다면 이것은 뇌물로 결국에는 판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 거에 파트너입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 이제 법적인 이제 다툼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그 던질 수 있는 질문들. 그렇다면 왜 삼성이 그 최순실, 그러니까 정유라를 지원했을 것인가? 그리고 단돈 100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삼성이. 저희가 이제 삼성이 어떻게 이제 돈이 나가는 구조인 거를 저희가 좀 뭐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왜 지원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이제 여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왜 그 거액의 돈을 또 지원했을까? 누군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군데? 삼성이.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삼성은 이제 예, 뭐 최영호. 반대 의견을 삼성의 행위는 삼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따라서 했을 뿐 이것이 사회적 책임을 왜 거기서 합니까? 아니, 뭐 얘네들 하는 얘기야. 얘네들이 아니라 그 변호인단이 얘기인데 이후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이걸 변질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런 뭐 말 바꿔 타고 뭐 이제 와서 자기네들 유용하고 이 부분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 앞에 사회적 기업, 그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건 것 같아요. 골치 아픈 거다. 25일이 정말 기대되는 날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하필이면 오늘 네. 한남동 삼성 일가의 이 자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교수님? 이게 아마 특수수사과는 그냥 쉽게 움직이는 데도 아니잖아요. 경찰. 그렇죠.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라는 게 사실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그 좀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경찰의 오랜 수건이 이제 수사권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력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수사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던 팀이 아마 경찰청 범죄정보과하고 그러니까 범죄정보과는 이제 특수사과 산하인데 특수사과를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하필이면 그런데 오늘이었어요. 하필이면 이재용 결심 공판한 날에 하필이면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이 뭐 오늘 떨어졌겠죠. 뭐 신청이야 뭐 며칠 전에 했겠지만 네. 사실 뭐 요즘 경찰이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청의 특수사과나 그다음에 서울청이나 각 부산청이나
각 지방청의 광역수사대는 요즘 사실 검찰도 수사 지휘를 잘 안 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일단 한 뒤에 거의 뭐 수사가 종결 단계에서 자기들이 지휘를 한다고 요즘 그 일선 경찰들도 그렇게 하고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특수사과에서 마음 먹고 수사를 했겠죠. 이제 개시를 했겠죠. 뭐 그게 뭐 공교롭게도 오비 일학이라고 오늘이었을지 아니면은 일부러 오늘 정도를 맞췄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짚어 넘어가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희 회장 그때 뭡니까 성추문 네. 사건 때도 그때도 이건희 회장님이 현금을 뭐 현금 다발을 교부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인당 500만 원. 그렇죠. 네. 또 그 임원이 그 전세를 자기 개인 이름으로 했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뭐 나중에야 뭐 자기 것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좀 삼성이 좀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것이 수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기소 단계까지 갈 것인지 정말 유죄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집 공사를 하면서 자기 자택 공사를 하면서 왜 영수증도 끊어주지 않고 이런 그 해서 결국에는 법인 자금을 이런 자기 개인 집에 수리비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이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아마 참여연대나 뭐 여기서 고발을 하고 특수사과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가장 큰 약점인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 사실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법인이 오너십이 법인께 자기께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법인인데 개인은 아니면 법인을 하지 말고 개인 사업자로 자기가 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내고 개인은 세금 엄청 때리죠 법인보다. 개인 사업자로 삼성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세금이 절반 정도 엄청날걸요? 나가죠. 그렇죠. 절반 정도 네. 나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40%, 42%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개인은 뭐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죠.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정도만 내고 하지만 어쨌거나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오너들의 오너십이 뭐 이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만들지 않았나. 근데 그랬어요. 삼성에서 이제 예, 공식적으로 최하고 뭐. 하면은 이 회장 측에서 삼성물산에 이 공사를 맡겼고 또 삼성물산이 지금 문제가 되는 K 업체한테 이제 발주를 한 그런 상황인데 재미난 게 이 회사가 삼성 병원도 해요. 병원도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가 세무조사도 받고 조사를 이제 미리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집에서 나온 그런 이 수표하고 병원에서 받은 숫자가 같은 날, 한날 1시에 같은 시간에 나온 1년 번호가 같은 수표가 나옴으로 해서 이게 지금 번지기 시작한 그게 겁니다.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2010년 3월 29일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같은 시간대 발행한 수표가 하나는 개인적인 용도로 네. 나간 공사비에 가갖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공적인 용도거든요. 병원에서 거기 뭐 공사한 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혼동이 온 거예요.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임 횡령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사실 오늘 이 영장 칠 때도 재미난 게 배임 횡령 뭐 횡령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또 공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영수증 미발급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조세법 탈법으로. 네, 조세법 그래서 탈. 그걸 넣고서 영장을 받아서 가서 오늘 한 상자 분량의 이제 서류들을 갖고 왔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뭐 사실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뭐 2달 이상 됐지 않습니까? 3달째 가고 있는데 그게 거기 서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인테리어 업자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조양호 회장 집도 이쪽에서 했다는 제가 거예요.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가 예, 아까 이제 박혁신 삼성 기자. 병원 말씀하셨는데 뭐 어마어마한 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그 삼성 그 SDS VIP 존. 그다음에 그 왜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안양 베네스트의 네네. 클럽하우스. 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천연수원 홍보관. 그다음에 뭐 신세계그룹의 뭐 본점 강남점. 그다음에 이마트 일부 매장. 그다음에 신세계 소유의 그 트리니티 CC라는 그 아주 고급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그리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시설공사 이런 데를 다 여기서 했고. 야. 그리고 더 이제 특이한 거는 왜 한남동에 있는 그 유엔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 23호 주택, 뭐 65호 주택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이 살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집들을 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이제 업체 하면은 그 아파트 전단지부터는 뭐 인테리어 이런 쪽 소규모 영세한 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그 감사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2016년 매출이 840억. 어휴. 아, 감사 보고서에만 나온 게 840억. 예. 그리고 2015년에 650억인데 이번에 삼성 사건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또 먼저 요구했고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또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좀 특이한 업체라고 좀 볼 수 야, 있죠. 재벌 대기업 전문 인테리어 업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 조사하는데 한 840억이면 이거 1,000억은 훨씬 훅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삼성 관계자가 이제 뭐 이런 취재들 들어오고 또 조사도 하니까 예, 최양호는. 이렇게 해서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명의는 가르쳐주기 어렵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뒤엔 얘기가 더 흥미로워요. 네. 이미 특검에서 비자금 조사할 때 특검, 조특검이 할 때 그 앞전에 네. 거기서 다 파악을 해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삼성 누군가는- 비자금이라는 소리인가요? 누군가는 알고 있고 내용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봐집니다. 야, 그러면 이 삼성 비자금 문제로 넘어가면 이거 문제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외부 감사 범인인 인테리어 업체가 그 삼성과 거래를 하면서 그 영수증도 끊지도 않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도 않고 참 희한한 사건인데요. 이만큼 우리나라 재벌도 그렇고 이 회사도 뭐 1,000억 원 가까이 그 매출을 하면서 외관 범인으로 공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다트에 나오죠. 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회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도 한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게 예, 박혁진 기자. 재벌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답습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사실 2015년인가에 아마 참여연대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사건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제보자가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러니까는 형제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큰형의 아들하고 그 큰형하고 이제 지분을 나눠 갖고 이제 동생은 빠졌거든요. 형제 중에 동생은. 그분이 아마 이제 제보를 했다는 걸로 그렇게 좀 소문이 약간 돌고 있는데. 그러면 형제의 난이 또 이렇게 삼성 비자금까지 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 사실 여기만 알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업체가 한진그룹도 아마 그렇게 그렇죠. 예, 관련이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뭐 그 재벌 기업의 여러 가지 뭐 그런 약점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야, 이 회사를 털게 되면 이거 한진그룹뿐만 아니라 그 인테리어 한 회사 회장님들은 벌벌 떨고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예, 최양호 이 K 기업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전담 직원이 나와서 상시 주재를 하고 있었다. 뭐 전담 직원을 지금 빨리 신병을 확보를 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엔 구 에버랜드 소속이고 지금은 S1 소속으로 돼 있는 전담 직원이 그 사람한테 수표도 받았고 거기서 공사 진행하는 것도 감독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사람 신병 확보해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퍼즐을 잘 조각조각 맞추면은 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 비자금 수사로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삼성 비자금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12년형 받고 막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가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정말 삼성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삼성이 뭐 이 정도로 큰일은 나겠습니까? 지금 오너가 안 계셔도 뭐 예. 삼성전자 주가가 뭐 상당히 올라갔고 기업 실적도 괜찮은데 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인데 오너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해서 뭐 기업이 뭐 금방 휘청거리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당분간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좀 문제가 되긴 되겠죠. 근데 뭐 결국에는 뭐 12년 구형 받았지만 뭐 판사님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그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의 재판 종전 사례들을 봤을 때 그렇게 오래 뭐 있지는 않을 테고 국민 경제 살리자는 차원 뭐 이런 얘기 곧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뭐, 12년형이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실형을 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건희 회장도 컴백할 때까지 2년 8개월이 이제 뭐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기로 해서 거긴 집행유예를 받은 거 아니에요? 뭐 하더라도 경영에는 또 네. 복귀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은 이제 자숙해야 될 거고요. 저는 뭐 관전 포인트가 3분기, 4분기 삼성전자에서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느냐가 조기 뭐 구원투수 등판설이라든가 또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2분기에 냈고 3분기, 4분기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이제 활용을 할 텐데 물론 이제 뭐 누가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삼성에서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최고 경영자 필요하다. 이 논조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왜요?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는데요? 더 이제 필요하다. 아니 요번에도 반도체는 천수답이나 마찬가지인 비즈니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호황이 슈퍼사이클 탔기 때문에 지금 번 돈 갖고 투자를 해야 3년 후에 또 오는 슈퍼사이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에 지금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 용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가는 뭐 권오현 부회장이 더 잘 알겠지만 네. 그래도 오너의 입김이 필요하다는 언론 플레이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도 뭐 말씀하시면 그래도 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복귀할 때까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복귀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렸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뭐 2년 3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메울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뭐 사실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전방에 세워야 되는데 이무진 사실 사장이나 이서연 사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을까요? 거기가 지금 등장하면 이제 진짜로 이제 뭐 어떤 형제간의 어떤 내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뭐 신문들이 그걸 썼습니다만은 저는 좀 뭐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낮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가능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낮다고 보고 비교적 예, 아마 밝혔습니다. 정리가 이미 거의 돼가고 있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나서서 괜히 이제 좀 긁어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분간 뭐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뭐 이부진, 이서진, 이서연. 그 여자 동생들이죠. 네. 예, 동생들이 나오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이 뭐 전자나 이쪽에 저는 경험이 없고 그분들 특화된 이미 영역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전문 경영인을 당분간 내세워서 옥중에서 뭔가 좀 하시지 않을까. 물론 뭐 무죄가 나와서 뭐 8월 25일입니까? 다시 뭐 석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지 않을까. 석방이 되더라도 당분간 좀 기업 일선에서는 잠시 좀 뒤에 계셔야 되니까. 그렇죠. 재판은 계속되고 뭐 낙엽 떨어지는 가을을 한남동에서 맞을 거냐 서울 구치소에 맞을 거냐 뭐 그 차이인데 만약에 이제 뭐 서울 구치소에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홍라희 여사가 또 계시기 때문에 홍라희 여사 중심으로 진짜 뭐 이 소위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뭐 경영에 참여하신 데는 아니지만 거기서 축을 잡아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말씀하신 대로 그 체제로는 가더라도 2년은 버틸 수 있는 조직적 힘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의미 있는 얘기를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전략은 어떻게든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기설기로 해야죠. 그거는 뭐 담당을 지금 26명의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빨리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든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 26명이 뭐 밤을 새면서 하는 이유가 뭐 지금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무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뭐 지금 얘기는 안 하고요. 빨리 한남동으로. 사실 뭐 마지막 수까지 던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재판에서 나는 모른다. 최지성 실장이야 미전시에서 다 했다. 그 말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카드는 다 던졌죠. 이제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오죽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바보 코스프레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분들한테 다 책임을 물으시고 저는 그냥 삼성전자 일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삼성전자의 CEO로서 이 사건과 책임이 있으면 그건 내가 지겠지만 이 모든 것을 뭐 미르재단 그다음에 뭐 말 사주고 이런 거 다 미전실에서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지루냐고 항명까지 했으니까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재용 전 부회장의 변소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변소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존 혐의를 씌울 것인지 판단을 하겠죠. 그 얘기도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 미전실에 있는 사람들의 소속이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 SDS 사람도 있고 삼성전자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고 최지성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람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삼성전자 일만 안다 그랬는데 그러면 최지성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장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소속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소속이 똑같은데. 뭐 같은 층에 근무하시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거기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 보니까 유무죄의 문제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 갇혀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 여기서 발버둥 치는 듯한 느낌이. 그 제가 이제 이번에 네, 박혁준 기자. 그렇게 최지성 실장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또 아마 그분들도 그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렇게 제가 알고 10년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최지성 부회장 10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진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이 되게 그 약간 일본의 그런 야쿠자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엄청 한번 강하거든요.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는 이건희 회장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신격 회장하고 게이오대. 같이 게이오대죠. 예. 같이 친하게 지내셨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아주 일본 기업 문화들 특히 이제 가업을 잇고 아주 가풍이 그 센 그런 문화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일본은 막 할복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야쿠자 문화들이 이 기업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보면서 딱 떠넘기고 그걸 또 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 외에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인원 부회장. 예 자살하지. 자살하셨지만 네.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스스로 뭐 목숨을 끊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고 그리고 그게 뭐 자살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인원 부회장이 그 네. 나무에 목매다른 그 장소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일본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아주 좀 약간 가풍 자체가 약간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지성 부회장은 솔직히 보면 그 이인원 부회장과는 좀 결이 좀 다른 다르죠. 게 예. 좀 억지로 책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제 뭐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모습은 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 탓이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 그랬지. 그게 뭐 좀 대사가 그게 좀 틀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번에 네. 그런 어떤 뭐 죄의 값은 달게 받고 네. 이것이 삼성이 뭐 바꾸는 개혁에 할 테니 저를 벌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끝내고 딱 앉았으면은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뭐 울먹울먹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최고 경영자 글로벌 회사의 1인자로서의 그런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힘들이 좀 안 보였던 게 강단 이런 건 안 보였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왜 울어요? 난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형사사건 피의자들이요. 최근에 가장 큰 목표는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이 그쵸, 아니고 나오는 일단 구속에서 면하는 겁니다. 그만큼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이렇게 심리를 보면요. 변호사들한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나 빨리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빨리 빼 이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기간이 이렇게 6개월 가까이 되면서 빨리 이 자리에서 탈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두 내 탓이오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최영호 고문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강단 없는 모습에 대해서 일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재용 어깨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라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삼성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뭐 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실 이 최고 경영자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 바람막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결정은 다 합니다만은 그런 바람막이가 없는 것에 대한 최고 경영자들의 두려움 그거를 없애줄 수 있는 방안 이재용 부회장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야, 입추라는데요. 오늘 8월의 기온. 야, 이거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뜨겁고요. 뭔가 기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뜨거움을 식혀줄 새로운 한방.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시원한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